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시작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 다른 분들도 좀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공부할 때 사실 박사과정 하면서 공부가 사실 재미없거나 조금 이 공부가 대체 어디에 써먹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학문이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이 범위가 또 어떻게 저희의, 크게 보면 저희 인생까지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책이 안 보이시는데 책 이름은 뷰티풀 퀘스천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 기독교인으로서 이 책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좀 반대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이제 개인적인 입장마다 다 다르실 것 같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계는,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가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프랭크 웰책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여기 책 서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추구해온 아름다움과 진리를 하나로 엮어놓았다.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책을 읽다 보면 우주는 태생적으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어, 우주가 아름답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수많은 뭐 철학자, 사상가,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이런 어떤 진리를 탐구해온 모든 사람들이 이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사상이랑 기본 어떤 이론들을 세워왔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여기 인물들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뭐 피타고라스, 플라톤, 뉴턴, 맥스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인슈타인이나 닐스 보어 그리고 에미 네터 이런 정말 물리학이나 어떤 과학에 있어서 정말 하나의 한 획을 그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피타고라스부터 닐스 보어까지 원래는 이렇게 다루려고 했는데요. 뒷부분이 조금 만들면서 조금 흐지부지 돼가지고 맥스웰까지만 일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한꺼번에 담기가 조금 버거운 점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의 얘기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모두 이제 중학교 때 배우셨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에서 이 아랫변, 옆변을 제곱해서 더한 것이 이제 빗변의 제곱을 한 것과 똑같다라는 매우 단순한 법칙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피타고라스 하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딱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그때도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정리가 아니고 원래 있던 어떤 법칙을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거네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이 숨겨져 있고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발견하고 수학자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보여주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숫자들과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이 매우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숫자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든지 생각, 관념까지도 생각이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기아는 이제 저희가 눈에 볼 수 있는 세계, 만질 수 있는 세계, 어떤 감각 세계,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리라고 이 책에서는 말해 주더라고요. 이 기아는 직각삼각형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 조각조각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직각삼각형으로 전부 다 오려내고 잘라내서 부분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고양이라든지 이런 배경까지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매우 밀접한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되게 많이 놀랬고요. 어, 여기 이 책 말고도 그 김민영 교수님이라는 그 수학계에서 되게 권위 있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또 있는데 그분이 매우 존경하는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분을 꼽아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를 뽑는데 그 이유가 이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대수와 보이는 기하를 연결하는 이 관계를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드러낸 것이 엄청 큰 작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저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만 믿고 있고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피타고라스는 이제 이게 왜 아름다운가라는 부분까지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시면 이 인물이 피타고라스인데 이제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아테네 학당에 보시면 그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있는데요. 피타고라스 앞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석판이 하나 보이십니다. 이 석판을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떤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보이시는데 이 그림이 어떤 은계들의 비율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화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어, 석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했던 작업이 이 숫자들을 어떻게 비율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화음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화성 음악의 가장 처음 주춧돌을 깐 게 피타고라스가 만든 이 화성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는 이 대수와 기하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찾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비율이 맞아 떨어지지 하는 거를 여기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한 큰 업적을 이렇게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플라톤이라는 인물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플라톤 하면은 저희가 보통 동굴의 비유, 뭐 이데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이 대칭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텐데 아름다움을 여기서 정의하는 아름다움은 약간 대칭성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모든 것이 어떤
좌와 우가 대칭을 이루는 그런 모양들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플라톤도 자기가 이렇게 가설을 5종류의 대칭 도형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다면체가 이렇게 5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이상으로는 정다면체 모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플라톤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가설은 아마 불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정사면체의 모양일 것이다. 왜냐하면 끝이 제일 뾰족한 정다면체이기 때문에 불의 손을 불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뜨겁고 아프니까 아마 불의 모양이 이 정사면체를 닮았을 것이다. 그리고 물은 가장 두루뭉실한 정다면체니까 물은 굉장히 저희가 만졌을 때 부드럽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흙은 약간 이렇게 정육면체로 빈틈없이 쌓을 수 있는 모양일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가설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주가 이런 모양일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사실 이 작은 모양으로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가설은 완전히 틀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과학자들과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계속 그 단계를 발전시켜서 현대에 와서는 저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원자의 모양이 현재 어디까지 이렇게 소립자 모형까지 표준 모형까지 만들어진 단계인데 그게 이제 플라톤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 모양이 있다라고 자신이 먼저 전제를 깐 이유가 아마 우주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모양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일 거야. 라는 그 전제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어, 이 플라톤의 이 주장이 틀렸지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뉴턴인데요. 앞에 이제 피타고라스라 그리고 플라톤은 어떻게 보면 정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뉴턴은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동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한 40대, 50대쯤에 이제 여기 보시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서술하게 되는데 이 책이 이제 저희 모두 다 잘 아시는 운동 법칙을 서술한 이제 책으로 이제 여기에 관성의 법칙 그리고 F나 MA 운동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나누면서 중력과 그 만유 인력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본인이 사고 실험을 한 것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해서 사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이 산에서 본인이 만약에 어떤 돌을 던지면은 여기 V에서 D만큼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힘을 좀 더 줘서 돌을 던지게 된다면 E라는 부분에 떨어질 거고 조금 더 세게 준다면 F에서 떨어질 거고 더 세게 던지면 G까지 떨어질 거고 C까지 떨어질 거고 더 세게 던지면 B 그 다음에 A 그렇게 해서 계속 더 세게 던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돌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될 거라는 아이디어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낙하 운동이 실제로 행성의 궤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뉴턴이 실제로 했던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사실 뉴턴 이전 시대에는 지구에서 움직이는 운동 법칙하고 이 우주 너머의 천상이라고 불리는 거기에서의 운동 법칙하고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유추해 가고 있을 때 뉴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상의 운동 법칙과 지상의 운동 법칙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중력과 행성의 움직임이 모두 다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하나로 엮어버리는 큰 이제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썰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썰인데 어,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은 뉴턴이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동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법칙을 영감을 떠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썰이라서 그냥 저 혼자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뉴턴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운동 법칙을 만들면서 결국은 이 운동 법칙이 F는 MA인데 A가 결국 dVdt이기 때문에 이게 미분 방정식이고 이 미분 방정식을 결국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분이라는 계산을 해야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미분 그리고 적분을 이제 뉴턴 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긴 했지만 뉴턴이 비로소 미분과 적분을 완성했고 물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 이제 독일의 이제 수학자랑 누가 미적을 먼저 발견했냐를 두고 이렇게 서로 논의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거는 뉴턴이 그냥 미적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저도 그 히스토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뉴턴이 결국 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저는 좀 CFD 지금 공부할 때 사실 CFD라는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저희가 결국 왼쪽에 보이는 이 배는 진짜이고 현실 진짜이고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3D로 만드는 이 세계는 가짜이고 결국 그림자에 불과한 모델인데 저희가 이 진짜 이상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모습에서 뉴턴이 플라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플라톤이 어떤 이데아와 그리고 지금 동굴 속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뉴턴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서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실제로 CFD 돌릴 때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돌릴 때 뉴턴이 했던 게 사고를 할 때 어떤 큰 것들이 있으면 큰 거를 바로 하지 않고 큰 거를 세분화시키고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한다는 아이디어를 미적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부분의 합이 결국 전체에 가까워진다라는 환원주의라는 그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CFD에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에빈 뇌터라는 여성 수학자 아니면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결국 이분이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대칭성을 통해서 보존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데칼코마니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건 여기 과학에서 말하는 대칭성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말이긴 한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로 접었을 때 같은 모양을 가진 게 대칭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대칭성은 어떤 값이 변화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대칭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9를 가져왔는데요. 9는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은 모양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9가 결국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이 대칭성을 통해서 결국 에미네터가 밝혀낸 것이 어, 저희가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뭐 각 운동량 보존 법칙, 여러 가지 보존 법칙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보존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대 과학, 현대 물리학이 여기까지 진보를 할 수 있었고 보존 법칙이 실제로 이게 증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에미네터라는
수학자 아니면 이 과학자인 분이 이 대칭성에 대한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칭성을 가지려면 결국 이 보존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왼쪽에 보시는 이 데칼코마니에서 저희가 좌우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려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값들이 그 정보량이 같아야 이게 대칭성을 이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보존 법칙이 대칭성에서 나온 것을 조금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CFD 돌리거나 아니면 LCA를 할 때에도 환경을 공부할 때도 사실 여기 있는 보존 법칙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의 결과를 제가 신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대칭성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있구나. 정말 그리고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유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워서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맥스웰에 대한 이야기인데 맥스웰은 이제 저희가 어 전기와 자기를 이제 통일시켜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자기학을 어떻게 보면 출발시킨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가져온 전기와 자기를 통일시킨 가장 어, 전제된 이유가 아름다움, 그러니까 대칭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이 법칙을 추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법칙을 통해서 사실 빛도 전자기파의 한 종류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빛이 가시광선의 그냥 큰 전자기파라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큰 전자기파의 어떤 큰 영역 중에 아주 좁은 영역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시광선,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빛의 종류일 뿐이고 저희가 인식하는 세계 자체가 이 가시광선 영역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맥스웰도 플라톤의 어떤 동굴 비유,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매우 좁은 영역이고 실제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을 조금 또 플라톤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약간 드러냈다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떤 과학자들을 살피면서 그분들이 왜 이 우주가 아름다운지에 대한 전제를 깔고 본인들이 밝힌 이런 과학적인 법칙이나 그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학 과학 행위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으로 가시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정말 깃들어 있는가? 그러니까 내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주는 질서정연한 일련의 법칙들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주가 만약 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법칙들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이런 질문들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에는 모든 것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바꾸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거든요. 전 그게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말로도 바꿔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를 계속 발견하고 어, 발-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을까를 발견하는 어떤 그러한 즐거움과 재미가 연구하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